안녕하세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의 조순덕입니다. 오늘은 유관순과 역사탐방 온라인 천안의 역사 네 번째 이야기 누구실까요? 오늘은 어사 박문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어사 박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떠날 선생님 한 분 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안의 역사 마지막 여행을 떠날 차남길 보리쌤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사 박문수는 백성의 대변인 네, 이시죠?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 천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네. 그리고 이분의 그 스토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역사를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사 박문수가 누구인가 네. 매우 궁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분이 누구인지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시는 그 박문수 영정이 있죠. 이것은 보물책 1189호 입니다. 그런데 이 영정은 우리 박문수 어사가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그 공신으로 책록이 되고 그러면서 그 토지와 또 이 영정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어디일까요? 천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토지는 그 은석산이 있는 네네. 은지리 그 은지리. 땅을 하사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령 박씨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우리 어사 박문수의 시호는 충원이시고 네. 본가는 고령 박씨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버지 박항한과 경주이 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이 고령박 씨는 소련의 그런 아주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그 숙종에서부터 영조까지 계속 그 당파들이 있었는데요. 노론과 소론이 대립할 당시에 이 소론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169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756년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사 박문수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박문수의 정계 활동을 우리가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네, 박문수는 32세 때 경종 3년이 되겠는데요. 이 경종 3년 때 증광시를 통해서 급제를 하게 되고 또 병조정랑을 거쳐서 영남 안집어사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암행어사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박문수가 암행어사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영남 안집어사와 호서어사를 거치게 되거든요. 네네. 네, 안집어사가 무엇인지도 궁금하죠? 네, 그죠? 저도요. 네, 이 안집어사는 고향을 네. 그 떠난 그 농부들 또는 농민들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되돌리는 임무를 맡고 떠나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어사였어요. 그래서 이 어사는 우리가 암행어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어사직이 있습니다. 그쵸. 그때마다 임무가 달라요. 그래서 뭐 감진어사, 안집어사, 순무어사 그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어사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오명왕의 그런 어떤 그 종사관으로서 이인자의 난을 진압을 하게 돼요. 이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면서 이 영정의 신임을 확 얻게 되죠. 예, 그리고 이런 그 경상도 관찰사를 또 하사받게 임명받고 또 경상도 관찰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서어사를 지내기도 했고 이 15년이 지나서 병조판서가 되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그 관직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렇죠, 다양한 그렇죠. 관직을 거쳐가죠. 그래서 이 그 전국 운영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3사의 관계자인 뭐 대사관, 대사헌, 또 도승지 등 뭐 다양한 그 직책과 그 벼슬을 거쳐서 아주 실무가 능한 그러한 박문수였습니다. 다양한 그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또 여러 그 지방을 다니면서 이 박문수는
그 굶주린 백성들 그리고 이 세금 수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만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어사 방문수는 어사 경력은 이해받게 되지 않아요. 네, 그래요? 놀랍죠. 네네.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네. 가장 유명한 암행어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또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백성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음. 그 이유는 이런 그 백성들에게 굶주리고 세금 수탈로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그 행정을 하고 또 그들을 구제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수령이 또는 우리의 지방관들이 이런 방문수와 같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었고 또 그 희망이 구전을 통해서 설화로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이야기로 이 민초들의 어떤 희망을 이 설화적인 이야기로 많이 담게 되죠. 그래서 이 방문수가 널리 전국에 퍼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네. 지금 서울 지방, 서울 밖의 처녀로 나이가 20, 30이 넘도록 시집 못 간 자가 매우 많아서 네네. 원망이 가슴에 맺혀 화기를 손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시집 장가를 보내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백성이 굶어 죽을 사람을 구워 먹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조정 대신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녹봉이죠. 예, 녹봉을 삭감하여서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라고 상소를 올리고 그러니 이 양반들한테는 벼슬아치들한테는 굉장히 미움을 받았겠죠. 네, 맞아요. 네, 아니 내 녹봉을 삭감하라고 이렇게 내 세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대신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백성이 네, 그쵸? 백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설화가 많이 남게 되고 이 방문수의 설화가 담긴 그런 기문총화라던가 청구야담이라던가 이런 책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구전설화를 집대성한 한국구비문학대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곳에 그 방문수에 관한 설화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고 해요. 기회 될 때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그렇죠. 한 뭐 300편이 넘는다는 분도 있고 뭐 97편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설화보다도 훨씬 많이 그 페이지 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대요. 그 중에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설화를 들려주자면은 그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설화가 있는데 무주구천동에 출두한 방문수어사라는 제목의 설화예요. 그래서 이 방문수가 그 구천동을 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밤이 돼가지고 그 머물 곳을 찾거든요. 찾는데 가다 보니까 이 어렴풋하게 그 방 안에서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 아비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그 자수가 그 아들의 며느리를 빼앗아 가서 내일 혼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서로 죽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라면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수가 하루만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다음날 그 혼례식에 가가지고 무엇을 꺼냈겠어요? 마패를 꺼냈겠죠. 예, 통쾌하게 마패를 딱 꺼내면서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외친 거죠. 그리고 그 혼례를 무효화시키고 또 죄를 물었던 그러한 그 통쾌한 설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도 여기에 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설화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많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유명하게 된 것은 1920년대에 방문수전이라는 소설이 나오게 돼요. 근데 백성들에게 그냥 백성들을 사랑하고 애민정신을 가졌던 방문수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더 강하고 이제 전지전능한 그러한 방문술로 인물로 설정이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사 방문수 하면 우리를 일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임금님은 영조였어요. 네, 영조는 이 방문수를 굉장히 아낀 신하였습니다. 그렇죠. 방문수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그 방문수의 매력이었나 영조가 보았을 때 어떤 점이 방문수의 매력이었나를 보았을 때 그 강직함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소신을 임금인 나한테까지도 담대하게 이렇게 전했던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사랑하지 않았나, 아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임금인 영조가 하루는 이 박문수에게 경의 고집은 큰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요. 또 어떤 그 고난이 있고 또 투옥이 되고 이러면서 또 본인의 고집을 꺾을 때는 경도 고집을 꺾을 때가 있는가? 라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다시 이렇게 박문수를 세우는 그러한 영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조 임금이 어떤 압박을 주기도 하고 또 큰 소리로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고 그래도 이 박문수는 아주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소위는 길들일 수 없는 산짐승과 같사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경종과 전하가 당파 사람들 손바닥에서 놀아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임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능지처참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영조는 굉장히 자신에 대한 자신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라서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이렇게 박문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푸신 것이 굉장히 박문수를 아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문수가 어느 정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애민 정신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고 분무공신으로 채우게 되면서 경상도 관찰사로 임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 간직을 이행하고 있을 때 그 영일만 일대에 이런 그 가재도구, 수많은 가재도구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 그리고 관들이 그 영일만 일대에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흘러내려와서 이 신하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지금 이렇게 영일만에 이런 가재도구들이 떠내려오고 있고 사람의 시체가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문수가 이제 가서 확인을 했겠죠.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지금 감북지방에 물난리가 났을 것이다. 홍수가 났을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아마 곡식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굶어 죽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호곡을 풀어가지고 이 함경도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 300석을 이때 보냈는데 밑에 있던 그 신하들이 염려를 했죠. 이 구호곡은 나라의 재가를 받고서 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두고 풀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재가를 받지 않고 먼저 이 300석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했죠. 아니 이것으로 문책을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문수가 내가 문책을 당하는 것은 작은 문제지만 백성을 구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함경도 지방에 이 구호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박문수비를 또 세워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문수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 소론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했던 그 인물 중에 윤지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죽음을 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소론의 그런 사람들이 이 윤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고 네네. 이들이 그 노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영모 사건이 이 나주 괴서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윤지와 지방의 그 소론들이 나주 객사에다가 나라를 비방하는 괴서를 붙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거사 전에 이 괴서가 발견이 돼요. 네. 그러면서 많은 소론파 인물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럼 그 처형을 인물 당하게 중에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소론은 이제 재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이제 완전히 그 노론이 대세가 되는 그러한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나주 개서 사건과 박문수가 이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박문수도 역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론에게는 사실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박문수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론의 가장 머릿격인 그러한 박문수였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제거하고 싶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임금님께서 예, 감쌌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더 이상 예, 임금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박문수도 제거할 그러한 여론을 만들고 거론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박문수를 옥에 갇히게 가둬요. 예, 만들고 영조가 또 신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영조가 이야기를 합니다. 소론을 전혀 처벌하지 아니할 순 없고 노론들이 절이 날뛰니 경은 노론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반성문이라도 쓰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결국 박문수는 또 풀려나죠. 네, 풀려나는데 모든 관직을 다 이제 내려놓는. 사직을 하게 되고 1년 후에 결국은 그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65세였다고 알고 있죠. 영조는 이 박문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했다고 하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영조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영성이며 영성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였다. 라고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이 영성은 박문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네. 또 이렇게 생전 정승에 앉히지 못한 것이 한이로다. 박문수를 즉시 영의정에 추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후에 이 영의정에 오르게 되셨어요? 네, 되죠. 그러면서 그를 또 제거하려고 했던 노론까지도 이 영조실록에 박문수에 대해서 나란 일에 마음을 다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적이나 아니면 자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이지요. 예, 소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노론도 박문수를 높이 평가하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사 박문수는 국가 경영을 굉장히 바르게 하고 또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이상을 실현시켜 주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원칙과 소신 그리고 강한 개혁의 의지로서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의 묘는 천안 은석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위치해 있는데 이 묘는 충남 문화재 자료 제261호로 또 지정되기도 했고요. 이 박문수가 이 묘자리를 보는 데 있어서 한번 이 묘자리를 봐달라라고 그 지리를 잘 아는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흑성산 있는 쪽에서 묘를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곳에 아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거다라는 예견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은석산이 좋겠다라고 하고 이 은석산에다가 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병천의 시장이잖아요. 이 병천 시장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선생님, 지금 저희 천안에는 어사방문소 테마길이라고 좀 나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테마길에 대해서 좀 한번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어사방문수 테마길은 천안시 동랑구 북면 은지리에 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은석산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은석산이 있는데 이 은석산 자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의 그 묘까지 음,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팔각정이 있고요. 이런 스토리텔링을 입힌 방문수 이야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그 은석산의 그 안내도죠. 예, 네, 테마길 맞습니다. 안내도가 있어요. 등산 안내도. 그래서 음,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느 길로 갈 네네. 것인가를 보시면 되는데 이 산세가 완만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워요. 이곳이. 예, 음, 그리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힐링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고령중재실이 있고 이 안에 충원사가 있는데 이 아, 충원은 어사 방문수의 호죠. 예, 그래서 네네. 충원사가 있어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들려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네 개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러한 그 간판을 보시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박문수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 그래서 이 박문수가 어머니 하루 종일 일을 하셔도 음, 이 그 쌀독에 보리쌀 한 줌도 채워지지 않는 없으셨다고. 것을 보고 몰래 어머니 몰래 그 산에서 나무를 네. 하다가 땔감을 팔고 또 이 보리쌀을 구해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쵸? 아주 네. 대단히 혼을 냈습니다. 끄증을 아, 하면서 너가 지금 이런 걸 구해올 때냐?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음, 지식을 쌓아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너의 일이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할 테니 너는 예, 공부해. 공부에 전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 이 간신이나 고개를 숙이는 법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또 네. 있어요. 임금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그 신하들이 임금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쵸, 그 당시에는. 네네. 그런데 이 박문수는 고개를 들고 임금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 이 관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황당한 음, 일이고 예법에 어긋난 일이었죠. 그래서 이 박문수를 혼내주기를 벌을 아, 내리시기를 임금님께 청하죠. 그랬더니 이 박문수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개를 들고 이야기를 해야 그 진실을 아는 법입니다. 이렇게 음, 이야기들이 어, 고개를 들고 이야기하거라 어,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영조가 굉장히 이 박문수의 이야기를 굉장히 신임을 했던 그런 것을 것 같아요. 예, 볼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사적으로는 원수지만 공적으로는 합당한 죄가 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누구요? 노론의 그 조태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네네. 아들 조관빈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극형에 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박문수는 이 조태채를 굉장히 존경을 했고요. 음, 파는 다르죠, 당연히. 노론소론 굉장히 그렇죠, 대립각에 서 그때는. 있는 그러한 원수와 같은 그러한 음, 사이였어요. 그런데도 이 노론인 그 박태채를 굉장히 존경을 했고 그의 아들까지도 그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어, 이 모함을 받게 된 사실을 알고 임금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제해 그쵸, 달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는데 임금님께서 얘기를 하죠. 그는 노론이 아니냐, 너의 적이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왜? 하니까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 어떤 적이 영원한 적이 아니고 예, 그런 어떤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도 배우려고 하고 보고 배우는. 예. 그래서 정의로웠던 그런 박문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왕의 남자입니다. 아, 영조가 굉장히 이 박문수를 신임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별명까지도 얻게 되죠. 박문수가 음, 왕의 남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 영조가 굉장히 박문수를 아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영조 임금님의 그런 출생, 그리고 이 박문수의 어린 시절의 성장의 네. 모습이 거의 비슷했고, 민초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또 상황을 알고, 이렇게 영조 임금님도 그 밖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쵸. 그것이 거짓이 아닌지 긴지를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문수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알고 진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왕의 남자로서 신임을 많이 얻었고, 또 그를 총애했고, 또 그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많은 그 세금 그 개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세금에 대한 어떤 정책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예, 합리적으로 바꾸기도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네. 박문수에 관한 유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영정도 있고, 그다음에 교지들, 교지, 네. 수많은 그런 어떤 그 관직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지들이 굉장히 많이 많았을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교지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천안박물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박물관도 들려보시면 너무나 좋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천안에 그 잠들어 있는 우리 박문수 어사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또 가서 만나보고, 예, 또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역사 여행을 4회기에 거쳐서 이어왔죠. 네. 그래서 유관순을 만나고 이동용을 만났고, 그리고 박문수를 만났습니다. 네, 네. 이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이웃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그 백성의 삶을 위해서, 또 나라가 국권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자주를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애민정신, 그 다음에 애국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깨닫고 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분들의 또 하나 공통점은 네. 자신들의 그 신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 예, 자신들의 신념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느냐고 그 신념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강인함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지금의 청소년들, 네. 네, 절대로 연약하지 않죠. 네, 그럼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나라의 어떤 빛의 삶을, 빛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4회기 동안 천안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만나서 다시 좀 깊고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천안의 역사 여행을 해주신 가이드 보리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그러면 오늘 저희들은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